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그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원께 이런 지지를 구할 겁니다.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세 명의 관계 앞서 방금 전해드린 그 영상에 담겨 있었죠. 어떤 관계였는지 이게 지금까지의 많은 정치권 인사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총선 끝났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어떤 접촉도 없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만나는 거 없었다. 전화통화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만남을 요청했다. 그러네 총선 때 만나는 건 좀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만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제 지난 16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배석자 없이 4시간 동안 만찬을 했고요. 국정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네. 자, 의아한 거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는 뭐 만나면커녕 전화통화도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네. 4시간 동안 만나서 주요 현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해가지고 뭐 그때 좀 약간 갈등이 있었을 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은 모욕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접촉이 없었다는 배경은 그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홍 시장을 만난 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 시장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선 책임론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당내의 기류를 잡아가는 어떤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수정욱 변호사. 예. 지금 주요 의논 상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정의 어떤 방향, 그리고 인사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 현안을 놓고 다른 누구도 아닌 대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 홍준표 시장은요, 유승민 의원하고는 틀립니다. 유승민 의원하고는 이제 그 대화가 좀 어려운 그 정도는 이제 그 감정에 저는 골이 크다 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이제 쓴소리는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을 아끼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 오늘은 그 16일 만찬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인사 문제가 상당히 조언을 구한 걸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하면 주로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조언하는 식으로 진행을 된 거고
직접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접 총리직 제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이제 총리 후보나 특히 비서실장 후보로 충직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하고 이제 그 원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을 소신껏 쓰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몇몇 후보를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 변호사,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 여당 선거를 이끌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총선이 끝났어. 물론 참패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그게 저도 이제 이거 좀 아쉽고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빨리 저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당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이 분열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서로 각자 내가 부족한 거는 뭐였냐, 이걸 이제 그 겸허히 자기 성찰부터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한동훈 위원장과도 저는 만나서 수습 방안이나 향후 대책 의논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자,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4시간 만찬 회동,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많은 얘기가 오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인사 문제에 관해서 뭔가 얘기가 됐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제 비공개 방송에서 우선 이게 언론 보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 그런데 홍 시장은 고사, 이건 어렵습니다, 고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 시장이 총리에는 김한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전 의원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건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할 일은 총선 패배 전국을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조언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특히요, 그러면은 맨 윗부분 총리직을 홍 시장에게 제안했다는 부분, 그리고 고사했다는 부분,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말이 있죠.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이게 좀 지난 11일이에요. 총선 직후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젊은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화끈하게 시원하다는 평가받는 홍준표를 총리로 모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고 고사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 사실 여부부터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의 배경 설명 중에 총선 전에 이미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다, 이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홍 시장 쪽에서 총선 후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해서 만남이 16일에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겁니다. 그걸 존중하자면, 예. 그러자면 총리직 제안을 염두에 두고 만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역으로 처음에는요, 이 총리직 제안이라는 게 튀어나왔을 때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나? 최소한 대통령이 정말로 진의를 가지고 당신 나하고 좀 일합시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취지라면 무게를 갖고 있는 다른 총리 후보들과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총선 이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조언을 듣고, 예. 그리고 총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니에요? 좀 근데 왜 하필 홍 시장만 만날까? 그런 점에서는 총리직 제안을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끼고 나면 그럼 왜 하필 홍 시장만 선택이 됐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대구시장 선출직이잖아요. 예. 근데 총리를 제안한다? 총리가 물론 급한 자리 비어 있어요. 전국에 지금 뭐 모든 걸 다 맡아서 헤쳐나가야 되는 예. 역할이라고 전제를 하는 상황에서라면 대구시장 보궐선거 감수하고라도 그러네. 해야 되나요? 떠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거는 대구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보기엔 결례이고 국정이 그렇게 이 돌 빼가지고 이 돌 막는데 저 정도는 대구시의 보궐선거 정도는 예. 몇백억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감수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홍 시장이 혹시 거절을 고사를 했다면 홍 시장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생각이 있는 분이다. 하여튼 지금의 이 아까 홍 시장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어요. 예. 청문회 전국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했다는 근데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 정말 준엄한 매를 때린 국민 유권자 애들에게는 그것도 정말 모욕적인 얘기죠. 지금은요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국정 기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며칠 지났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인사 전국으로 청문회 전국으로 가자고요? 그거는 꼼수 정치입니다. 김수환 평론가께서 예. 잠깐 뭐 첨언을 좀 하시겠다고 요청하셨어요.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예. 홍 시장을 저는 만났을 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게 정리하면 대선 책임론이 예. 대통령에게 많이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분산시키는 거 한 가지. 이거의 페이스메이커. 그다음에 지금 측근이나 주변 인사로 인선이 가는 것이 비토 정서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 근데 홍 시장은 지금 과감하게 측근을 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서 인선 어떤 분위기의 페이스메이커. 예. 뭐 이런 저는 일종의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일의 방향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홍 시장을 저는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진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조언, 뭐 재연일 수도 있어요. 했다는 내용 중에 또 다른 내용은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이 추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두 가지 카드를 여기서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김한길 총리 추천에 대해서는 수습용 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김한길 이제 총리 후보자는 아니지만 김한길 추천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이 민주당에서 뿌리가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예. 아버님까지 올라가면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사회주의 운동도 하셨던 분이시고 민주당에서 쭉 활동해 오셨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때 저기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죠. 예.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제 탄생을 지지해서 도와주셨던 분이고 실제로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많은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을 내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다른 장관들은 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데 국무총리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구체적으로는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의 예. 의석수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김한길 카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 뿌리가 국회 깊은 통과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수습용으로 또 국회 이제 동의 통과용으로 아마 이제 김한길을 추천한 것 같고요. 장제원 이제 카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제원 의원님.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은 지금 친윤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가 있기 전부터 지난 연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친윤에 대한 윤핵관에 대한 공천 그리고 선거에서 역할 이거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많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패배인데도 불구하고 예. 윤핵관을 대통령 옆에 둔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걸로 보고 보여진 것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윤핵관 중심으로 또다시 측근 중심의 그 정치를 할 게 아닌가 이런 보이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추천했을까 하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장제원 카드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홍 시장님은 지금 누가 보다 대선 주자로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했던 역할과 했던 이제 액션들을 보면은 탐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는 분류할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은. 그래서 내 사람을 이때 좀 챙겨주고 나서 대선 카드에서 과거 내가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대표 시절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장 의원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달 뒤면은 그러면 역할을 누군가는
좀 챙기면 좋겠는데 예. 본인이 챙겨줘서 그 몫으로 그 빚으로 본인 대선에 준비할 때 좋은 카드를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지금 두 생각인 것 인물 같아요. 김한길, 장지원 두 정치인이 추천된 건데 네.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입니까? 이 두 분이?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한 분은 이제 워낙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셔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오래되신 예. 이제 분이시고 한 분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보수당에서 아주 파이터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둘 다 신선한 이미지는 사실 없습니다. 예. 없지만 지금 당장 이 이제 총선 패배를 수습하고 다시 또 대선을 생각해야 되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예. 아마 적절하게 수습용과 이제 개인적인 어떤 플랜을 섞어서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당의 총선 패배 후에 당장 나온 것이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하 주요 참모들의 사의 표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선 인선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지난 주말쯤이면 뭔가 나올 거다. 그러나 지금 주말을 넘겨서 이번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냥 이대로 어떤 구체적 인선 발표 없이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주말쯤에는 나오는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4시간 동안 만찬을 갖다 이 얘기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쪽으로 좀 이 주제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엄청난 비판을 연일 쏟아냈어요. 거의 초짜가 선거를 말아먹었다. 이 취지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요. 대통령실 참모들에서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기로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말 안 듣고 비껴나가니까 임명권자가 화가 좀 나겠죠. 그게 무슨 충돌입니까? 일방적인 상하강인데. 그러니까 그건 충돌이라고 할 수도 없죠.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초도 안 해요. 대통령이 지금 앉아서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 조사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대하는 어떤 글과 발언 이게 좀 달라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총선과 관련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대선 이기고 지선도 이겼다. 지금 총선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돌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뭔가 두둔하는 듯한. 반면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황태자가 주군에 대들다. 폐쇄자가 됐다. 주군에 대든 황태자 이제 폐쇄자. 당이 다시 받을 공간이 있겠나? 그래서 최근에는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이준우 전 위원. 이제는 이른바 윤심이 홍심과 같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적어도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볼 수 홍준표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사실 이 책임의 문제는요. 여론에서 보면은 한동훈 책임과 윤 대통령의 책임이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 외부 효과도 사실 있었었고요. 예. 또 제3 효과도 있었긴 하지만, 근데 저렇게 이제 홍 시장이 이제 딱 하나만 딱 찍어서 한쪽을 딱 선택한 것 한쪽만 같아요. 딱 찍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윤통의 편을 들어준 것은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적어도 난 당신 편이다라는 신호보다는 적어도 난 지금 당신의 적은 아니야. 그 적이 아니란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뭘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게 시간이 다른 게요. 윤통한테는 3년의 대통령 기간이 있지만요. 예. 홍준표 시장한테는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그렇죠. 1년이 짧아요. 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의 대선의 시간은요.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년이 지나면 대선 쪽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당겨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선 패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좀 본인이 판단해서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깝게 지내봐야 이건 소용이 없다 이겁니까? 그 반대로 돌려보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가기 힘들 거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대선 주자로 치고 나간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왔을 때 나는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굳이 따지자면 과거에 아까 방송이 시작할 때 나온 그 영상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장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최근의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그 사리 사욕이 너무 과하다. 사리 사욕이라고 네, 지금 보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차기 대권 욕심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권이라는 그렇죠. 어떤 바라보는 대권 지점이 욕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권 욕심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그리고 그 일부 어쨌든 지지층이 꽤 있으니까 예. 그 지지층을 본인이 좀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이런 홍 시장의 메시지가요. 총선 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좀 아까 김한길, 장제원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 두 분요. 지금 비토 정서가 너무 강하고 국민들은 저렇게 하면 아니 총선 민의를 따라서 좀 변화하고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협치를 하겠다는 어떤 예.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으로 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건데 그런 거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한길 위원장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의가 안 돼서 그냥 추천이 되면 변절자일 뿐인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보면. 그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안 통과시켜 주죠. 사전에 그러니까 이해와 동의가 구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요.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진영 안에 있다면 높게 평가할 거예요. 홀로 희생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희생 사실은 안 할 때. 불출마 선언을 그렇죠. 먼저 했죠. 그래서 제가 보수 진영이면 높게 평가를 할 텐데 예.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또 같은 편을 쓰는구나. 그러면은 총선 민의는 도대체 예. 뭔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너무 좋은 인사라는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제가 겁니다. 아까 말씀을 처음에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려운 곳을 서로 긁어주고 있다는데 가려운 곳이 뭔지 딱딱 단어 하나로 설명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모든 총선 패배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을 좀 예, 그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이렇게 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차기 대권에 있어서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이런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 예. 약간 잠깐 예, 드리면요. 하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사리 사욕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시작부터 사리사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지금. 예. 근데 정치인이요 권력의 의지를 가지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 사리사욕 아니다. 그렇죠. 권력 의지다. 예, 권력 그건. 의지인 거고요. 이거 권력 의지 목적을 갖고 처음부터 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피의자이기도 하고 또 기소까지 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대선에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사리사욕이라고 좀 말한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다른 듭니다. 의견이 있을 것 말씀이네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총선이 없었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그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지금 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전혀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 이게 권력 의지냐 사리사욕이냐 요거 좀 합의가 안 되시겠네요 두 분.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우선 지난 화요일 16일이네요. 화요일. 아 그리고 보니까 16일 날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날 저녁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날 오전에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죠.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꺼냈고 그와 관련돼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비공개 발언도 공개했고 그다음에 여야의 뭐 어떤 반응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민의힘 당선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좀 알려져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중요하게 얘기했답니다. 일단 국무회의 때 했던 그거와 같은 취지예요. 국정 방향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소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요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는 있어요. 국정 방향은 옳다. 그건 좋아요. 예. 그런데 왜 국민이 나한테 매를 때렸지? 그 대목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16일 모두 발언,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제 잘못입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일 거야라고 기대를 했던 국민이나 또는 뭐 야당 쪽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당 지지자들은 그런 기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랬는데 무려 선거 끝나고 6일 만에 대통령이 여전히 고개 빳빳이 들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는 식의 모습을 비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오후에는 다시 또 뭐 그러면 추가 왜 설명도 뒤늦게 오후에 나왔어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뒤늦게 나서서 그걸 주워 담죠? 비공개 시간에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다? 누구한테 죄송해요? 국무위원들한테? 그건 아니죠. 그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계신다면 예. 총리를 왜 바꿉니까? 오. 아니 여전히 총리 계속 국정 운영 잘하고 있고 방향 설정 잘했으니까 대통령하고 손 잡고 계속 가야지요. 그럼 아직 멀었죠. 이 정말 그런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윤 예. 대통령이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저는 이런 저와 비슷한 이런 냉소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아닌가 싶어요. 코리아 리서치 등등의 4개 여론조사 회사들이 지지율 함께한 조사. 그 지지율 조사 한번 보십시오. 그 전 조사에 비해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무려 11%포인트 급락했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27%거든요. 20%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하루 단위의 지지율 뭐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예. 그 수치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 조사가 언제 실시된 건가 하고 봤더니 15일에서 17일까지예요. 그러면 16일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그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워 담기 그게 좀 반영이 됐을 이런 거다. 게 좀 반영이 된 걸로 해석이 되니까 이런 자세를 대통령이 계속 고수한다면 그런다면 총리를 바꿔본들 또는 비서실장을 바꿔본들 예.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기조를 바꾸는구나,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과연 기대를 할까 걱정됩니다. 조정욱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당선자, 뭐 전체는 아니고요, 뭐 일부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국정 방향 관련된 얘기, 그 소통 얘기를 꺼냈다는 부분,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대통령의 방향이 100% 옳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큰 방향의 국정 방향을 예. 돌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미일 가치 외교를 세세 외교나 예. 북한의 USB 주는 외교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또 건전 재정을 해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탈원전으로 가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교육개혁,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끌고 가는 그 방향, 어떤 목표 지점은 설정을 제대로 한 거다. 그렇죠. 예. 뭘 바꿉니까? 저 경제, 건전 재정, 예. 그다음에 그 원전 생태계 복원. 뭘 바꿔야 돼요? 의료개혁, 교육개혁, 예. 연금개혁, 노동개혁. 여기 바꿀 게 있습니까? 큰 방향이 뭐가 틀립니까? 예. 다만 이제 그걸 집행하다 보면 의료개혁 하다 보면 의사들이 반대하잖아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좀 더 대화하고 소통하고 경청하는 이거는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움은 있었다. 그렇죠. 그게 대통령 말씀하고 제 말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통 얘기를 강조한 건 그런 취지일 거다. 예. 저는 그게 맞고요. 여기서 완전히 뭐 개혁을 다 백지화시켜버리면 그럼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의료개혁 백지화할까요? 그냥 늘리지 말고 우리 30년처럼 그래 둘까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민심도 저는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민심이 아니라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더
2년 전보다 더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자, 지금 요 여러 가지 두 분의 평가가 아주 상반된 평가 나누는데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약간 좀 뒤늦게 알려진 거죠. 그런 전화 통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과 관련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을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접촉은 없었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해봤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 이거 여당뿐만 아니라 뭐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굉장한 관심사로 좀 떠오른 상태죠. 본인은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특히요 개혁신당 쪽에서 뭘 자꾸 얘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언제쯤 등판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1년 정도. 뭐 그냥 무조건 쉬우면 안 되고 예. 자기 나름대로 일반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을 해가면서 예. 이제 시계를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공무원 바로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저 앞에 한동훈 위원장의 다른 장점들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거라 좀 봐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안 가봤던 지역 호남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 가서 마을 변호사라도 한다면 예. 제가 그 위치였으면 전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약간 다른 반응과 전망인데 어제도 좀 전화 드렸는데 지금 국회 앞에 응원화환이 한 600개 넘게 와 있다고 그러죠. 길로 치면 한 150m가 국회 정문부터 뭐 제3문까지 쭉 늘어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보낸 걸로 보이는 화환들이 뭐 많이 와 있어요. 아마 지금도 오늘도 서 있겠죠, 저기에.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있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 화환들의 취지는 빨리. 반면에 개혁신당 인사죠. 김종인 전 위원장. 1년은 쉬어야죠. 뭐 급합니까? 쉬라. 1년은 쉬어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호남 가서 마을 동네 변호사 해라. 그러니까 정치권 떠나서 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서 변호사 활동해서 봉사 활동하고 쉬라는 거예요,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우 전 의원? 특히 개혁신당 쪽에서 쉬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개혁신당이 작년 12월만 하더라도요. 사실 조국 혁신당 상상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위협적으로 걱정됐던 정당이 이준석이 만드는 제3의 정당이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됐었죠. 약간 이제 결과적으로도 밀린 셈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준석 저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다. 좋을 수가 없고 이거 자기와 서로 이제 시그널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볼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아마 나중에 별의 순간에 비유해서 또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요? 시간 지나면? 예, 시간 지나면. 그 별의 순간이 또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별의 순간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별의 순간 예, 이미 나왔어요. 지금. 나왔죠. 조만간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별의 순간을 얘기할 건데 예. 김종인 이제 위원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별들을 키워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당 저 당 가리지 않습니다. 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거를 자기의 전공 분야처럼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른바 그럼 뭐 스타 메이커입니까? 스타 메이커를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두 분이 기류가 다른 거는 서로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자기가 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아예 이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그러면 드러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1년 쉬라는 거는 약간의 기대를 갖고 그렇죠. 조금 더 충전하고 오란 뜻으로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나를 이준석 불러달라. 대표 그렇죠. 입장에서는 아예 떠나라는 걸로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고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진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는 했고요. 좀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고 좀 푹 쉬라고. 어떤 구상을 같이 논의하시지? 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한동훈이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충전할 시간을 주자.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뭐 조정훈 당선인에 따르면 쉬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네, 거예요. 네, 전화 네, 통화에서 쉬고 싶다. 근데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찬회동 보도. 한동훈 위원장도 분명히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쉰다. 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이준호 의원님은 뭐 굉장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셨는데 감정이 섞인 거 아니냐 네, 거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애정 어린 조언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정이 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 정치권에서 오랜 동안 정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겁니다. 그 정치인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바다가 사납습니다. 근데 오만하게 뭐 지지자들이 좀 그 응원해 준다고 그 바다에 험한 바다에 가면 그 배는요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저는 이제 부활의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심의 어떤 그걸 순응을 하고 민심의 바다에 본인을 던지면 그 때가 됐을 때 민심의 바다에서 그 배를 띄워 올려줍니다. 이게 저는 부활의 정치라고 보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민심이 불러주고 그 배를 띄워줄 때까지 기다려주면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지금 쉬어라고 말씀하셨죠. 쉬어야 된다. 그럼 그 쉬는 기간도 본인이 설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어떤 지점?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요 대중성을 갖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도자는요 대중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혹시 저는 유승민 예, 의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예.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대중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대중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그거는 보거든요. 증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 정치권이 모든 게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잖아요. 이럴 때 반대로 정상적인 걸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쉬는 부분 이게 그쵸? 정상으로 보인다. 선거에 패배한 지도자가 그 다음에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와가지고 내가 권력을 계속 민심이 나를 평가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그게 정치인입니까? 예를 들어서 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선거는 뭐 나의 국정 방향과 상관이 없다. 뭐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요. 본인이 그 선거로 그 자리에 가신 분이고 그 권한과 모든 것들이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지도자들의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다리면 저는 때가 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권 상황이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무슨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다음도 관련이 좀 있어요.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인물들을 추천했다. 총리, 비서실장 추천했다 얘기인데 앞서서 다른 인물들 특히 야당의 인물이 거론이 됐죠.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자, 이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선 의혹까지 번진 혼돈 왜일까? 지금 인선과 관련해서 이게 엉뚱하게 지금 뭐가 방향이 튀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상황을 이게 이제 어제 벌어진 상황인데요. 오늘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 있어요. 어제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혼란의 박영선, 양정철 발탁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어제 새벽에 보도부터 시작을 하죠. 잇따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어요. 복수의 보도입니다. 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이게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검토도 한다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당연히 기자들, 정치권 막 취재에 들어가죠. 이거 맞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런데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토 중인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이걸 확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맞다라고. 근데 이 관계자는 인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공보 라인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런 보도 황당하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대통령실 참모들인데. 갈렸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몇 시간.
공식적으로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공식 공지를 합니다. 박영선, 양정철 등 검토된 바 없다라는 공식 공지를 남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검토 중인 거 맞다는 얘기가 나온 건 뭐냐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보도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도 뭐 여전히 정치권 술렁술렁 얘기하고 합니다. 목소리 한 명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출처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일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치라고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경험도 없는 정말 초초자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를 숨긴 일종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자, 용산의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설명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물론 정리가 막판 됐습니다. 여전히 여지는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혼란이 뭐냐? 이게 단순한 해프닝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선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인사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다음에 특정 매체에 이걸 흘려준 빨대가 누구냐? 아, 이른바 이게 언론계 속칭인데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딥스로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예, 딥스로트. 근데 이 딥스로트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실명까지 나오고 뭐 자주 노출되고 하는 인사인데 문제는 근데 인사 쪽 관여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뭐래요? 또 하이 랭커도 아니에요. 고위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나중에 비서실장, 뭐 홍보수석, 대변인 같은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기자들에게 해줘야 되는 라인에서는 우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속된 지금. 표현으로 콩가루 같이 지금 뭐가 붕괴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조롱이 나오는 거 하나. 또 하나는요 당사자들이 여권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야당 인물이에요. 야당 인물 중에도 더더욱 정말 아니 이런 두 당사자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그다음에 양정철 전 수석입니다. 수석이었나요? 비서관. 그리고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비서관이었나요? 비서관이었나.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옆에 누구보다도 가깝게 곁을 보좌했다고 알려져 있던 인물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맞아? 당사자들은 본인들에게 얘기가 간 거야? 본인들이 그걸 그러면 거론되기 전에 의사타진에 응한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당사자들이 미적지근하게 얘기를 조금 했어요. 물론 뭐 박영선 전 장관은 해외 체류하고 있다는데 뭐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박영선 전 장관은 제안을 받으면 하고 싶다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해석이 되죠. 양정철 전 비서관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저는 그거 이전에 지금 윤 대통령이 참 정치를 할지 모른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정말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여당과 대통령을 향해서 준엄하게 매를 때린 걸 수용하고 인정해서 총리도 바꿔야 되고 비서실장도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치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 야당하고 조율을 해야죠. 야당이 총리에 대해서 의결권을 쥐고 있어서 야당이 부결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서실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분들에게 한번 보고 배워보세요. 비서실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이 통하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모른다. 지금은요. 홍준표 같은 내 편 만나서 저렇게 나중에 만난 얘기를 공개를 하는 이런 때가 아니고 마크에서 알려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야당 측과 조율을 하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존재 자체를 아예 외면해버렸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불사해야죠.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게 바로 정치 아니에요?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언론 플레이만으로 돌파를 하려고 한다.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요. 뭔가를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에 당선인이 되셨죠. 뭐 여기저기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네.
박영선, 양정설 인사 요런 논란과 관련해서 진원지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윤 정부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손정욱 변호사. 그리고 참모 간의 의견이 일단 다르면서 이게 더 뭔가 좀 커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여론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떠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아마 그런 건 아닌 거고 혼선이 좀 있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공식적인 인사 라인이 비서실장이나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인사 담당 비서관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뭐 공보 라인을 공식 통해서 그렇죠. 뭐 알려지거나 이런 그다음에 거란 말이에요. 홍보수석 대변인 라인. 예. 이 라인하고 이제 다른 라인에서 다른 참모 라인. 예, 거기서 이제 그 언론에 아마 검토 중이다. 이 정도 이제 그 확인까지 해준. 왜 그랬을까요? 굳이? 저는 이블록에 여론 떠보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친분회에서 그냥 좀 자기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알려준 게 보도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냥 그 녹취까지. 새 나간 것 같다. 조금 살짝. 예, 원래 이제 그 기자 출신은 또 기자 출신끼리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잖아요. 참모들 중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온 것 같다. 그렇죠. 근데 그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제2의 최순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냥 박지원 우리 전 최서원 원장은- 씨는 예. 최서원 씨는 이제 저는 그때도 과장이 많이 있다 보지만 그분은 이제 아무런 직책이 없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이번에 혼선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인사 공식 라인이 아닌 다른 대통령실 라인이죠. 참모 중에 일부인데 사실 인사에 관여하지는 않는 참모. 그렇죠. 이거요. 근데 지금 그분도 이겁니다. 이제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죠. 근데 친분 있는 기자하고 아마 이제 그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거 이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예. 좀 더 시스템에 따라서 더 절제되게 움직여야지. 예.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인사에 관한 오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잖아요. 사실 이 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치권이 발칵했잖아요. 사실 이 사안 가지고 지금. 실제 제가 확인해본 바로 거론된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몇 번 해봤더니 예. 아무도 제안 받은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 이름은 안 그냥 밝혔지만 물망이니까? 전벽에 추측 이렇게 막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때일수록 더 은행에 각별히 조심하고 공식적으로 조율된 게 아니면 예. 좀 발언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이게 뭔가 약간 뭐 일각에서는 이건 뭐 단순히 해프닝인데 이 정도로 좀 봐주시죠, 쪽과. 이거 간단치 않은 혼란 같은데요. 이거 뭡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약간 반응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탁설의 주인공이 되신 박영선 전 장관. 미국에 머물다가 지금 한국에 오기로 조기에 오기로 하는데 지금 일본에 지금 머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인데 본인이 이런 입장을 글을 좀 올렸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벌어졌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기고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딱 꺼내놓으니까 야당 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뭐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협치가 기묘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여. 이 무슨 말인 거예요? 협치가 기묘하다면서 마주보는 달리는 열차 같다. 싸움이 좀 극심하다 이 뜻 같은데. 그런데요. 과거에 박영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인연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최근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박영선 전 장관의 얘기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잘 압니다. 그 옛날에 이제 기획 전시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죠. 뭐 그때야 뭐 그냥 기획 전시 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도전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영선 장관이고 저 양정철이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 박영선 장관 전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김상희 평론가. 네. 박영선 전 장관이 협치가 기묘하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우리 정치가 뭐 달리는 열차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치가 기묘하다. 네. 뭐 총리직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제가 통화가 안 돼가지고. 통화 안 됐습니까? 네. 가까우신데 통화 안 됐어요? 네, 박지원 원장도 이틀간 통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저도 안 이틀간 통화가 안 됐는데 좀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문자를 기사를 뭘 하나 링크해서 지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예. 기사 링크를 보내줬어요. 예, 뭡니까? 뭐 그 다른 언론사 거기 때문에 뭐 그 이렇게 내용이 얘기하기 좀 뭡니까? 내용은 그 찰스 디킨스의 그 1959년 출간한 그 두 도시 이야기 예. 책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해석하고 오늘 의미를 본인이 새기고. 올린 글 중에 예. 그게 있었는데 그걸 예. 다룬 기사를 보냈다. 예, 그걸 다룬 기사를 더 헷갈리는데요. 보내줬어요. 뭔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좀 신중하게 해석을 해보면 섣불리 하지 않고 본인에게 총리가 제안됐다 안 됐다 이런 논란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총리를 하건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협치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프랑스 혁명 전에 예. 있었던 프랑스 사회만큼이나 예.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예. 거를 강조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든 정치권 인사가 이구동성하는 말 아닙니까? 너무 그걸 원칙적인 강조하고 얘기인데,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예. 제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박영선 전 장관의 스타일은요 마지막까지 뭔가를 본인이 결정한 거를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들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스타일상. 그거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까? 뭐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합니다. 오히려 더 약간 좀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묘한 협치가 기묘하다라는 글을 딱 올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의 당선인이죠. 굉장히 묘한 얘기를 꺼내는데 본인의 생각일 거예요 아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국 사태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대립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어쩌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셔가지고 보수 진영에 오시게 된 것이지 정치적인 뿌리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진보 진영 쪽에 있다. 이준우 전 의원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천하람 이제 당선인이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기 처음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제가 이제 국회 그때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 때 들었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조국 사태 검찰총장 시절에 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배경 중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보수라는 거예요. 속은 보수인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임명을 받아서 했을까? 그거는 임명해 주니까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하람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뿌리가 친문이다. 뭐 좌파다, 진보다. 이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친문이라기보다는 전 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실제로 고위공직자로 일을 했으니까. 고위공직자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으나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는 그럼 완전히 이거 반대됩니다. 지금 이제 뭐 당선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내셨던 공약부터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뿌리가 친문이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 나오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본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는 적절한 비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친문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제가 좀 보태면은 아까 그 박영선 의원이 왜 협치 기묘하다고 말을 한 협치가 기묘하다 지금. 그건 사실 제가 상상을 보태면요. 실제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얘기가 오간 것 같고.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제 그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태면은 만약에 총리로 박영선 의원이 온다 치면요, 국회의장은 지금 추미애 의원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 대정부 질문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상상해 보면 추미애 국회의장과 박영선 총리가 만났을 때 스파크가 어떻게 좋은 스파크인지 이게 분열의 스파크인지 국회 본회의장의 그 스파크.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고 그게 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또 그렇게 또 지금 뭐 다 모르는 미정 상태인 거 두 가지 가정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김상일 평가 제가 좀 펌을하세요. 제가 좀 그 오정보들을 조금 바로 잡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천하람 위원장 아침 방송에 저도 이제 같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 거기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저기 순서는 달라가지고 먼저 하고 나오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가 친문이니까 친문 진영 쪽 사람들하고 앞으로 정치를 좀 같이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방송 들어가서 절대 안 된다. 동력이 절대 없다. 그게 생각했다면 총선 때 공천을 통해서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가야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박영선 대표는요 친문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원내대표 할 때 원내대표를 다 못했어요. 친문 진영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증의 관계지 친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제 민주당 당원으로서 추미애 국회의장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는 아직은 미정 상태인 걸 다 말씀하세요. 윤경호 제가 소장님. 찬물을 끼얹는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홍준표 얘기 중에 청문회 전국으로의 전환 이 얘기 했잖아요.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총선 끝나고 열흘도 되지 않은 상황에 국민들이 매를 때린 본질이 뭔가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사 얘기만 한다. 인사 얘기. 박영선이 야당 출신인데 오면 그러면 박영선을 총리로 앉히면 그 국민들이 매를 때린 거 그게 반영이 되고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반성을 하고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강력히 반발하셨습니다만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온데간데 없이 국민들이 왜 이번 총선에 이렇게 화를 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다 사라지고 총리를 박영선으로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뭐 김한길을 추천을 받았는지 다 야당 사람들이니까 그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국민이 그렇게 받아줄까요? 저는 본질을 외면하고 본질을 흐트러뜨릴수록 윤 대통령의 고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본질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짧게 좀 첨언하면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 후보로 추천이 돼도요. 사전에 민주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박영선 장관은 아마 민주당 진영에선 변절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청문회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 좀 섞어 주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는 지금 총선 참패 여당이잖아요. 총선 참패를 한 여당. 근데 요즘 모습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근데요.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선거에서 진 게 이번뿐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과거는 좀 달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4년 전, 6년 전엔 달랐다. 그때도 어떤 선거에 졌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 이거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요 4년 전 6년 전 2018년과 2020년 지방선거 뭐 총선이 있었던데 그때의 모습 좀 불러와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성난 국민의 마음을 냉엄한 반성과 당명을 바꾸고 두 차례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지만 멀어지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전 국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여하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은요. 6년 전, 4년 전에 각각 선거에 졌을 때 총 패배한 뒤 일주일 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무릎을 꿇고 국민들께 사죄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당이 비상입니다. 쇄신하겠습니다. 비상체제로 갑니다. 이런 게 신속하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선거 참패 6년 전엔 무릎 꿇은 여당. 지금은 2018년부터 보죠. 당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참패였어요. 현역 의원들이요 국회 본청에서 무릎 꿇고 반성문을 낭독합니다. 방금 보여준 영상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고 현수막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2020년 총선으로 갑니다. 역시 미래통합당 참패입니다. 일주일 만에 당선인과 의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궐선거 승리 있었고요. 대선 승리 있었고요. 지방선거 승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참패를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최근에는 국민의힘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일적으로 가고 그렇게 뭉쳐 있으면 상대가 숫자가 적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당의 수습 방안에 대해서 총회를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22일 날 또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날 총회를 하고 부족하다면 또 하고. 변호사? 네. 6년 전에 지방선거도 패배, 그리고 4년 전에도 직전 총선도 패배. 그때는 뭔가 절박함, 안간힘, 처절한 반성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평가 안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하는 게요. 지금도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총선 다음 날 바로 사퇴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방선거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이 무릎 꿇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공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역 의원 중에 공천 못 받은 분이 많거든요. 따라서 지방선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는 이번에는 이제 비대위보다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잠시 관리형으로 가고 이제는 이제 정식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 선출해라. 이게 압도적이게 많아요. 따라서 그때 김종인 비대위하고 이번에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반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사퇴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번에 당선인 총회나 조금 이게 비장함이 절박함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는 있어요. 처절한 반성보다는 자기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처음 초성이 되는 당선인들 모이는데 뭐 일부만 모이고 나머지는 모습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본인은 비록 당선됐다 하더라도 당이 대참패를 당했으면 좀 더 이제 그 처절한 절박한 이런 자세로 국민 앞에 호소하는 이거는 이게 좀 부족했다.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당선자 총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윤경호 소장님, 4년 전, 6년 전과 지금이 좀 다른 모습입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뭐 다를 거 없다 그러는데 다른 모습입니까? 같은 모습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주체가 저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어요. 그 매를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분들이 대신 맞은 거죠. 그걸 윤 대통령은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 매는 나에게 때린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맞은 거야. 그 얘기하다가 혼난 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때 한석 졌잖아요. 그랬더니 닷새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했어요.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대변인 통해서 내놨어요. 국민들이 국회가 변화하도록 준엄하게 매를 때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반성을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국민은 바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라.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라.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라. 지금 그걸 주문하고 있는데 아니 엉뚱하게 왜 국회의원들이 반성 안 하느냐. 당 지도부가 왜 반성 안 하느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과연 국민에게 통할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혹시 지금 새롭게 당선되신 분이거나 다시 당선된 의원분들이 혹시 속으로요, 생각으로 이번 총선 참패 그러는데 뭐 당이 참패입니까? 참패 원인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이 생각 혹시 하는 겁니까? 뭐 아마 이제 그 서로 그럴 수 있겠죠, 책임을. 아마 이제 그 당에서나 또 출마자분들은 대통령실에 좀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뭐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 걸 만나보면 느끼십니까? 그런 걸 그걸 느끼죠. 대파라든지 이종석 대사, 이종석 대사. 그런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봐요. 대통령실이 공천권은 제가 알기로 거의 행사 못했습니다. 특히 비례라든지. 그렇다면 뭐 싸움에 나갈 장수를 다 대통령이 다 선발해서 졌다면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선수 선발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서 다 했거든요. 당에서 한 거죠. 그런데 왜 대통령실의 책임을 다 떠넘깁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면 답이 없습니다. 공멸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서로
자기들이 뭘 잘못 이번에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렸죠. 백서를 만들 때 절대 남이 잘못한 거는 쓰지 말자. 자기가 잘못한 것만. 대통령실은 이런 우리 잘못이 있다 요거 쓰고요. 당은 이런 잘못이 있다 쓰고 후보들은 내가 이렇게 부족했다 쓰고 이걸 취합해서 저희처럼 객관적인 보수적인 또 외부에도 있잖아요. 외부 인사들이 취합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백서를 만들어 보자. 대신에 절대 남의 잘못 쓰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자, 아무튼 뭐 두 분의 평가 좀 갈렸지만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당 입장에서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요. 젊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좀 여당 내에서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목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네요. 첫 번째 목요일 뭐 만나는 모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창립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뭐 이름들이 쫙 적혀 있는데요. 뭐 각지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요번에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낙선자예요. 한 분, 김재섭 도봉감 출마했던 김재섭 당선인만 당선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낙선을 한 304대 연령층으로 304대 요번에 총선 출마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천목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취지를 얘기하죠.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그나마 얻은 소득은 원외 당협위원장의 다수가 3040 세대라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지만 정치활동을 계속 당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나마 이분들이 3040 세대가 많이 들어온 게 이게 소득이다. 우리 세대의 정치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천목회에 참여하신 분 목소리 어떤 모습과 있는데요.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모였던 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이제 중랑, 강북 그리고 이제 성북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지역구에서 서로 위로하고 한번 만나자 하던 자리였는데 이제 거기에 인재 영입됐던 분들하고 그리고 동부베이트가 같이 오면서 좀 모임이 커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당의 스탠스와 어떤 지향점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고요.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논의했고 전당대회라든지 원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유상일 평론가. 자, 이분들 좀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향후에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일단 언론의 관심이 저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내에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 안에도 이제 또 원내 인사도 있으니까 원내 인사는 일단 지금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김재섭 의원 당선인이 있죠. 그러면 원내에서 의총에서 여기에서 총의를 모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과 얘기 나누는데 이런 의견 제가 전달합니다. 그러면 개별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의 목소리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이 잘 유지가 되면 당의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아까 제가 페이스메이커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끌고 가는 견인차 내지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21대 국회와 관련해서 젊은 정치인들의 모임이 과거 국회는 꽤 많이 있었는데 왜 21대 국회 지금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여기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가? 그리고 어떤 정당이나 뭐 이런 거 뭐 일부 있지만 굉장히 뭐 강경한 목소리만 내지 쇄신책 맞습니까? 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뭔가 상황이 답답한 여당 내에서 3040 세대 정치인들의 모임이 결성됐다는 이게 또 주목을 받는 거죠. 뉴스가 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반성을 하는 세미나가 여당 의원의 주최로 하나 열렸어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결국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다. 개별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대선 지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회로
아이가 되면 보수화가 된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을 국민의힘이 직시해야 된다. 이주루 전 의원. 그러니까 어떤 총선 패배의 원인 분석을 한 자리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런 자리를 당에서 사실은 공식 기구를 통해서 먼저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개별위원 차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이 아마 제가 이 모임을 만들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은 그 인천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2번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어렵게 이제 공천받아 당선이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왜냐하면 안에서 계파 싸움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정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젠더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얘기인데, 저는 오늘 거기 김재섭하고 김용태 이제 의원이 당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잘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도 하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당에서 키운 인재라고 사실 보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기 당 위원장 하면서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그때 그냥 그걸 내치지 않고 최고위원으로 발탁해서 키워줬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보수의 젊은 보수를 키우는 이런 이제 씨앗 같은 역할을 이쪽에서 좀 세미나를 통해서 먼저 하자. 이제 화두를 먼저 던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 당에서 이제 이런 걸 좀. 당의 지도부나 당의 공식적으로 저런 자리를 왜 안 만들었는가? 그렇죠.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저기 자리 만들면은 사실 참석자 되게 적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만들면은 참석자 되게 많았을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양하고 더 센 목소리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당선된 지 일주일 좀 지났죠. 예. 아마 좀 눈치를 볼 겁니다. 근데 다른 선거에 졌을 때는 일주일 안에 뭘 다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안 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조용히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인선 문제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 다른 목소리 내는 게 좀 우리 단일 대우 만들자는 그 신호에 좀 우리가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게 우리 대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희 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말씀하셨네요. 예. 반성도 용산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반성도. 그러니까 반성을 하면 그게 용산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을 이 부분을 눈치를 보는 거죠. 소정 변호사는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윤상현 의원이 그 본인이 상당히 당 대표에 좀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중진이죠. 영남 대표론 영남보다 수도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것도 중에 물론 이제 뭐 보수 재건의 길을 찾아보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다목적 보수.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일부는 이렇게 봅니다. 하긴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항상 있겠죠. 3040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첫 목표에 대부분 낙선자고 김재섭 의원 한 명. 9명 중에 한 명만 당선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고무적인 대목을 하나 발견했어요.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천하람,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김재섭, 민주당에서는 전용기, 이소영 등등의 젊은 30대 의원들이 그렇게 포진된 아마 그것도 지역구에서 또 비례대표에서 그런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들은요 제발 정치 기술을 배워서 그냥 함몰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당신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좀 찾아내서 그걸 대변하겠다는 노력을 조금만이라도 좀 실천을 해봐라. 물론 그 전에도 해보려는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정치 기술 배우는 거에 다 함몰돼서 아마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제발 이번에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해주기를 좀 주문을 하고 싶어서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첫 목회 말씀드린 조금만 보태면 이게 모인 사람들 지역을 보면요.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다 그런 식이에요. 총선 때 진짜 어려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국힘에서 수도권에서 몇 석 나왔죠? 19석이 나왔어요. 122석 중에서.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젊은 세력이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가 국힘한테는 비전이 있다. 다음 지선과 대선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거 정치권에서 지금 진실공방처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막 끌고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쪽이 있죠. 뭔가 맞서면서 진실공방처럼 가고 있거든요. 그 주제 넘어가 보죠.
검찰청 도면대 교도관 전수조사 각각의 지금 맞서는 상황이에요. 뭔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습, 민주당 모습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구속 수감자들이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그때는 진술에 의존하면 과거에는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 연수가 박찬대 의원. 연어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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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사안이요.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어떤 진술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걸 지금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 쪽에서 부인하고 이런 건데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한데요. 이게 최근에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 어떤 이 방에서 술 마시고 뭐 사실 술판을 벌였다. 거기에 김성태 뭐 회장 등등등 있었고 다 있었다 누가. 그러면서 그 층, 뭐 이게 검찰청 13층이죠. 그 층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사무실 위치를 이렇고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진술을 법원에서 해요. 그리고 뭐 오후 5시, 6시 쌍방울 관계자가 뭐 연어 등등 가져왔다. 그때 술 먹어서 김성태 회장 얼굴이 빨갛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의 뭐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큰 맥락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원지검 검찰 입장은요. 아니 6월 30일 뭐 날짜 얘기하는데 구치감에서 식사 확인했고 그러면 1315에서 식사 장소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술 반입 기록도 없다. 뭐 그리고 CCTV가 있었지만 이게 보조기가 3심에서 안 남아있지만 다 조사해보고 전수조 다 해봤다. 관계자들 나오는 거 없다. 이거 거짓이다. 이렇게 받아치고 맞서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김상일 평론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쨌든 어마어마한 의혹 제기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차분하게 이게 정치 공방, 진실 공방으로만 갈 게 아니라 예. 이걸 진짜 진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뭐 공동 그러니까 비공개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 뭐 TF 같은 걸 만들어서 상호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의혹을 제기하는 측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속된 상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너무 일방적이고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의혹으로 떠올랐어요. 그럼 의혹이 국민 갈등으로 번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검찰도 뭐 지금 다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얘기가 나온다면 어떤 부분을 보고 싶은 겁니까? 라고 해서 다 보여주고 해서 빨리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쪽 입장에서는요. 이게 술판이 벌였는데 여기서 뭐 회유가 있었다. 근데 검찰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다 진술을 확보했는데 무슨 회유를 합니까? 또 이런 뭐 설명까지 나왔는데 다음 화면 좀 하나 보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최근에 쭉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해 6월에는 당시 이 쌍방울 방북비용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보고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이거 회유 압박 받아서 한 허위 진술이다. 그랬다가 지난 4일 재판에서 11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뭐 술판. 근데 또 어제는 창고가 아닌 검사실 오른쪽 진술 녹화실에서 모은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 보면 오늘 또 이제 변호인가 나온 입장이 회유 압박 3곳에서 이루어졌고 1313호 앞 창고 진술 녹화실 뭐 검사 개인휴게 등등등 포함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소속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잘 정리했는데 날짜가 지금 빠져있겠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날짜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그 4일날 종결할 때죠. 이때는 7월 초에 창고에서 했다 했습니다. 그때는요? 예, 그 밑에는 이제 6월 30일날 했다 했어요. 아, 진술 녹화실. 예. 근데 6월 30일인데 그날 구치감 뒤에 건물에 식사한 게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7월 3일로 또 바꿨어요. 마지막에. 날짜가. 날짜가 3번 바뀌거든요. 장소도 3번 바뀌고.
근데 오늘 지금 속보가 뜨잖아요. 7월 3일 날 출정 기록을 봤더니 5시 5분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이거 거짓말 이게 쉽겠습니까? 수많은 교도관이 있고 검찰 직원이 수십 명 있어요. 보는 눈이 아무런 물증 없이 이화영 부지사 혼자 말이 재판에서도 수없이 받겠죠. 이제 콩으로 매줄 선데도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는 제2의 청담동 술자리다. 그러면 지금 저거는 저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 쪽에서도 약간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럼 저거는 저 지금 시간 이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출정 기록이 5시 5분에 들어왔다고 지금 속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지사 측에서는 오후 5시 이후에 음주인데 출정 일지엔 구치소 복귀로 돼 있다 지금. 7월 3일자가. 7월 3일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4월 4일 날 우리 했잖아, 재판을요. 예. 근데 10일 날 선거니까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거 주장해서는 선거에 악영향을 줬을 거죠. 헛된 주장이니까. 예. 근데 이번에 선거 끝나니까 갑자기 뭐 독재 어쩌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진실 공방처럼 돼 있고 민주당은 오늘 검찰청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뭐 모습 나타났어요. 지금 이게 정치권의 뭐 이슈 중에 하나로 좀 떠오르는 상태고요. 다음은 조국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제목부터 좀 보시죠. 쓰레기 버리는 조국 비컷. 쓰레기를 버린다고 조국 대표요? 일단 뭐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정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전혀 다르게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만나고 악수하고 먼저 사진 찍자 그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제 스스로가 정치인으로 변모했구나를 느끼고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연설을 할 때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또 제가 또 변하고. 자, 화면 좀 볼까요? 최근에 이 조국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을 맡으신 분이 공개한 뭐 B컷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조국 대표가 뭐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 난 식판 들고 모습, 그다음에 어디 공항 같은 데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 또 하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런 사진들을 올려요. 그 어린아이와 무릎 꿇고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 등등등.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준우 전 의원. 뭔가 이게 그동안 내로남불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걸 의식한 사진일까요? 뭐 편견 깨기라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난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그 국내에서 비즈니스 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비즈니스 타지 않겠다 그 말하기 며칠 전에 비즈니스를 본인이 타고 나서 이제 앞으로 타지 말자 하면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오니까 본인이 이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이제 사진을 보면요. 사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연히 줄을 서는 거고 식판을 두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존경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광장한 것도 나는 좀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B컷이 아니라 C컷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컴퓨터를 해가지고 경력 위조서를 만들고 또는 자기 딸의 제일 논문 저자도 서로 바터해가지고 주고받고 이랬던 분이신데 네.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오히려 자기 연출이란 걸 더 티를 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윤기호 소장님, 이거를 조용우 전 비서실장이 올린 건데 연출 사진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약간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지지하지 않는 층은 오히려 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미지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표를 받았는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잖아요. 실천을 해라. 법안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라. 이걸 주문한 거라면 거기에 주력하면 되지.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뭔가 인기 얻으려고 하고 이미지 가지고 아까 우리 이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비즈니스석 안 타겠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 허위 아니냐 이런 거 뭔가 변명하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실제 실천하고 예. 법안으로 보여주고 그게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할 일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주제 다뤄봤는데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마지막 순서는 22대 총선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천하람 당선인이 지목을 했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수현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자, 우선 축하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여당 중진인 정지석 의원과 벌써 세 번째 대결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당선을 하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이번 총선 승리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크게 많은 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좀 좋은 자질이 뭐냐 물으면 재미없는지 몰라도 근면성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보수의 성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험지 중의 험지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뭐 다른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정말 땀 흘리고 근면성실하고 발품 팔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오랜 기간 동안 주민의 곁에서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하는 모습에 주민들께서 유권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안 얘기 방금 전 다뤘던 현안 얘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박영선, 양정철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 총리와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다, 검토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정치권이 발칵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국민의 말씀은 모두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저도 좀 감동스러웠어요. 제대로 좀 반성하시고 국정 운영 방향 기조를 바꾸시겠구나. 그런데 이번 총선의 결과 보면 그때 회초리를 맞았다면 지금 뭐 몽둥이를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떤 좋아요. 무슨 뭐 비서실을 교체하고 내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권에서 데려다 쓸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의 정말 의지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당선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서 국정 방향은 옳다. 뭐 철학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대국민 메시지를 보더라도 변화의 소지가 거의 없어 보여요. 아니 그럼 국민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국민의 민심을 말로는 민심을 모두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전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좋습니다. 새로운 그 뭐 야당 야권과의 협치 이런 걸 하시려면 우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진정성 있게 내가 이렇게 변하겠다 도와달라 설명을 하고 총리나 이런 것도 시키려면 아니 야당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렇게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이게 뭡니까? 온 나라를 이렇게 그냥 들쑤셔놓고 좀 반성해야 될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당내 현안 얘기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당대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이른바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해야 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야권이 야당이 단일 대우로 딱 뭉쳐가지고 거기에 심판을 계속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될 때 정말 대화와 뭐 타협하고 뭐 이런 어떤 국회 생산성 있는 국회를 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 그 야당의 그립을 딱 잡고 갈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시간이 지금 금방 가서 한 1분 30초 남아서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네네. 조국혁신당 이번에 최근에 뭐 굉장히 주목을 받은 정당인데 향후에 결국은 민주당과는 통합을 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정당으로 계속 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독자적 정당으로 가면서 사안에 따라서 연대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나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그 말의 수준을 가장 선명하게만 할 수 없잖아요. 제한이 있죠. 그런 선명성 같은 것들은 조국 혁신당이 좀 세게 내주고 민생과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에서는 선별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인터뷰가 릴레이 인터뷰거든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다음 인터뷰 대상자 추천하는 건데 다음 인터뷰를 하실 분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좀 계실까요?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해야 됩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당에 있는 분을 추천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 원주 갑인가요? 거기에 그 박정하 당선자. 박정하 당선자. 왜 그러냐면 뭐 이분도 저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만 제 앞에 이명박 정부에서
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와대 대변인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저하고도 TV에서 이제 패널로 이렇게 자주 토론을 했는데 여의도에 뭐 젠틀맨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박정하 당선인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수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